참나에 대해서 한 2주에 걸쳐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럼 참나가 이런 겁니다 하고 끝나면은 이건 마치 짜장면은 이런 거예요. 설명 쭉 해주고 이제 그냥 가버리면, 예, 그런 거하고 똑같죠. 짜장면이 뭔지 설명을 드렸으면 맛을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나가 저번 시간에 이제 들어보니까 참나가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참나구나 들었는데, 그럼 이 참나를 이제 이 참나에 따라서 살아보고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부터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참나 세 번째 시간인데, 저번 주까지는 설명드렸고 오늘은 참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이제 무판단인데, 오늘 할 내용은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 160쪽에 나옵니다. 일단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판단 내려놓기, 나를 넘어 나에게로 가는 길. 여기 이게 이제 주제죠. 이게 제목인데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고를 넘어서서 참나로 가는 길, 그게 바로 무판단이다 이거죠. 무판단은 뭐냐? 에고를 넘어서 참나로 가는 길이 바로 무판단이다. 판단 내려놓기다. 그 다음 또 작은 제목이 하나 나오네. 내부 표상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기. 예. 자, 그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 160쪽에 나오는 겁니다. 예. 같이 참고하십시오. 나의 EFT 워크샵과 상담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EFT 워크샵과 상담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EFT로 감정을 지우자 내부 표상이 바뀌었고, 그 결과 육체 증상이 사라지고 신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 오랜 요통과 두통과 생리통이 사라졌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대인공포증 환자가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정과 내부 표상이 바뀐 결과들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모든 변화들은 세상이나 몸 자체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내부, 즉 내부 표상과 감정이 변화한 결과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외부 세계라는 어떤 원료를 재료로 각각의 주관적 경험을 창조한다. 우리가 모두 서로 다른 경험 세계를 창조하는 하나의 원인은 모두가 한계나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신경학적인 제약이다. 우리는 오감의 감각기관으로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문제는 이때 개별 감각기가 필터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적외선과 자외선 너머의 빛은 보지 못한다. 소리도 한정된 주파수 범위 밖의 진동은 듣지 못한다. 예컨대 52Hz에서 최대 20,000Hz 사이의 진동수만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감각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인 현실을 이 제한된 감각으로 마치 매우 좁은 관이나 틈새를 통해 밖을 내다보듯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볼 수 있겠냐 이거죠. 둘째, 사회적 제약이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공유하는 필터의 제약을 받는다. 대표적인 사회적 필터가 언어다. 예를 들어 좀비법이 없는 영어 사용자에 비해 좀비법이 있는 한국어 사용자인 한국인들이 나이나 지위에 민감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제가 카투사로 군생활했기 때문에 한국 고참들하고 영어로 할 때하고 한국어로 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한국어를 말하면 대등해지는 느낌이고, 한국어로 하면은 서로 상하관계가 생긴 느낌이고, 참 자기가 쓰는 언어가 자기의 성격과 이런 성격까지 다 이게 바꿔버립니다. 이건 언어학자들도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 교수인데,
자기는 영어를 할 때하고 한국말 할 때하고 성격이 바뀐다 이거죠. 영어를 할 때는 아주 개방적이고 활달하고 그런데 한국말로 할 때는 전형적인 소심하고 눈치 많이 보는 타인 의식하는 그런 한국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게 다 사회적 제약, 언어적 필터의 영향이죠. 셋째, 개인적 제약이다. 우리는 각자의 개인적 성장 환경과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개인적 기호, 습관, 신념, 호오,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만의 개인적 제약을 보편적인 것으로 착각해서 타인과 사회에 강요한다는 점이다. 갸부장적인 아버지나 계몽주의적인 독재자가 특히 좋은 예다. 자기가 경험한 게 단줄 알죠. 부모님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뭐 했는데 니들은 왜 그러냐. 부모님이 그때 그랬던 거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하고 사실 상관없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다른데. 근데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러냐. 그런 식의 강요를 많이 하죠. 부모님도 많이 하고 사실 우리들 자신도 많이 하고. 자, 이런 제약과 한계 이외에도 외부 세계라는 재료는 세 가지의 방식에 의해서 가공되어 일종의 패턴을 형성한다. 우리의 무의식은 항상 정보를 패턴화시키려는 속성이 있고 다음이 그 세 가지 패턴 형성 방식이다. 패턴을 만드는 방식이다. 첫째, 삭제. 아날로그 음원을 mp3로 만들면 파일 부피가 대폭 줄듯이 우리는 정보의 양을 축소시켜 파악하려는 습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혼잡한 장소에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친구의 말소리 이외의 잡음들은 걸러보낸다. 이렇게 삭제는 세상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용량으로 축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내가 만난 모든 우울증 환자들은 전부 인생에서 행복했던 때가 없었다고 한다. 또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전부 한 번도 안 아픈 적이 없었다고 한다. 비관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나 살벌한 곳이라는 생각에 주변에서 관심과 애정과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왜곡. 왜곡이란 사물과 현실의 의미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왜곡은 창의적인 사람들에게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패턴화 방식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의미를 바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작가나 예술가들은 모두 왜곡의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왜곡이 다음과 같이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전날에 부부싸움을 한 김 과장은 이날 저녁 아내의 기분을 풀고 화해하기 위해서 꽃과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갔다. 이를 본 아내가 대뜸 한마디 한다. 잘한다. 그깟 걸로 대충 넘기려고 그러지. 그럼 선물 사주는 것이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선물 사준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화도 하면 되는데 여자 아내는 이렇게 왜곡해서 본다 이거죠. 우리 속담에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다는 말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와 비슷한 못 침대가 수행의 도구로 쓰이며 이런 수행이 깨달음에 이르는 방식이다. 이렇게 똑같은 바늘의 고통도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셋째, 일반화. 한두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항상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일반화는 학습의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뾰족한 것에 몇 번 찔리고 나면 우리는 모든 뾰족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또 곳곳의 문은 다 다르고 이 문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문들을 보자마자 열 줄 안다. 이것도 이미 경험한 몇 개의 문을 통해 일반화된 문의 내부 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반대로 일반화가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교통사고를 경험한 한 여성은 차만 타면 불안해서 3년째 운전을 못한다. 조루나 불면증이나 기능적 말더듬도 대체로 무의식의 일반화된 경험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나의 내부 표상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내부 표상의 주인이 될 것인가?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164쪽으로 갑니다. 예, 소제목이 이겁니다. 꿈을 통해 내부 표상 관찰하기. 앞서 해석이 내부 표상이라고 했는데, 해석, 내부 표상, 감정과 판단의 상호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필요하다면 앞에 나온 무의식의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일단 다음 도식에 주목해 보자.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행동이 어떤 기전으로 일어나는지 이 도식이 잘 설명해 준다. 자, 오감의 외부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내부 표상이 됩니다. 내부 표상은 뭡니까? 앞에서 설명했는데 오감의 이미지죠. 뭐 냄새, 맛,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해석, 판단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 반응이나 행동이 나타납니다. 자, 오감의 외부 정보가 입력되면 우리는 이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와 관련된 과거의 내부 표상을 떠올리고 이에 따라 해석하거나 행동합니다. 자, 다음에 관련 사례를 보자. 예. 자, 그럼 제가 그 대화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EFT 워크샵을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물었습니다. 이때는 스마트폰 때 시대가 아니라 옛날 폴더폰 있잖아요. 그 시대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이제 핸드폰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폴더폰 시대에는 핸드폰이 다 다양했잖아요. 요즘은 뭐 애플 거, 삼성 거, 뭐 기종이 몇 개 안 돼가지고 뭐 뻔한데 옛날에 폴더폰 쓰던 때는 뭐 회사별로 뭐 모토로라니 뭐 LG니 삼성이니 뭐 회사별로 뭐 크기도 뭐 제각각이었잖아요. 예, 그걸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핸드폰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핸드폰 이미 보신 분 계세요? 이러니까 다들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핸드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핸드폰 같이 생겼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만일 여러분이 핸드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원시 부족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은 보석이요. 또 다른 사람은 도끼요. 또 한 사람은 금속 조각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동일한 물건인데 아까는 핸드폰이고 지금은 보석이나 도끼나 금속 조각이 되네요. 그럼 이것이 핸드폰인 이유는 핸드폰에 있나요? 아니면 내 안에 있나요? 그러니까 다들 갸우뚱갸우뚱 하면서도 내 안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요거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핸드폰을 핸드폰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 안에 핸드폰의 이미지, 내부 표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핸드폰 같이 생겼으니까요 라고 말하고 핸드폰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핸드폰의 내부 표상이 전혀 없는 토인들은 이것을 판단하지 못해 보석이나 도끼나 금속 조각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그것과 관련된 나의 내부 표상을 보는 행위인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사물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내부 표상을 본다. 이것이 우리가 사물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위의 핸드폰 사례를 도표에 맞게 다시 설명해 보자. 낯선 핸드폰의 모습이 시각으로 입력된다. 그 다음 내가 본 핸드폰들의 모습, 내부 표상이 떠오른다. 그 다음 이 핸드폰과 내부 표상과 비교하여 핸드폰이라고 판단한다. 요게 이제 내가 이건 핸드폰이에요 라고 그냥 뭐예요? 그럼 핸드폰인데요 라고 바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 3단계 과정이 마음속에 우리 무의식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 사람들한테 제 핸드폰 보여줬단 말이죠. 이거 낯선 거였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핸드폰의 모습하고 이제 마음속에 비교가 싹 되겠죠. 예. 그리고 내가 본 핸드폰하고 비슷하네. 핸드폰이에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죠. 예. 그거 예. 그다음 자,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핸드폰은 이해로 끝나지만 감정과 신체 증상이나 행동까지 나타나는 사례를 좀 더 보자. 앞에서 나온 개구리 공포증의 경우를 살펴보자. 요거는 이제 개구리 공포증 있는 사람을 EFT에서 이제 개구리 공포증이 없어진 사례인데요. 실제 개구리를 보자 옛날에 봤던 개구리가 떠오르는데 그게 막 손바닥만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내부 표상, 마음속에는 이 손바닥만한 개구리가 있었던 거죠. 커다란 손바닥 같은 개구리가 확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게 떠오르면서 이제 막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신체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개구리를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이 개구리 공포증 있는 이 사람 EFT로 이제 쭉 하고 나니까 EFT로 감정을 치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쭉 한번 또 살펴보시죠. 실제 개구리를 딱 봤는데 이제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개구리 모습이 손가락만한 개구리가 나온 거예요. 아까는 손바닥만한데 손가락만해지고 그 다음에 손가락만 그냥 잡아서 던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잡아 던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몸도 편안하고 뭐 도망갈 생각도 없고 그래서 실제 개구리를 봐도 그냥 쓱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개구리는 바깥에 있는 개구리는 똑같습니다. 뭐가 바뀌어서 내 이런 감정이나 행동이 바뀐 겁니까?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개구리라는 모습, 아까 내부 표상이라고 했죠. 그 내부 표상이 아까는 손바닥만한 개구리로 떠올랐는데 지금은 손가락만한 개구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바뀐 거죠. 자, 그래서 내부 표상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부 표상이 우리의 이해와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지만 아쉽게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내부 표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내부 표상을 보면서도 세상 자체를 보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투사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보인다는 이유로 세상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보이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내부 표상의 세계를 보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고 이해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길 한가운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 봅니다.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게다가 그 다음날 다시 그 길로 가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뱀이 아니라 밧줄 더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나갑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제 봤을 때나 그 다음날 오늘 봤을 때나 그건 그냥 그대로 밧줄 더미였거든요. 밧줄 더미였는데 어제는 뱀으로 보였고 오늘은 밧줄 보였죠. 예, 바로 이게 내부 표상입니다. 그건 그냥 밧줄이었는데 자기가 마음속에서 그게 밧줄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뱀으로 보인 거죠. 그 뱀이란 내부 표상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갔죠. 자, 결국 내가 놀라서 도망가게 만든 거는 저 밧줄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떠오른 뱀의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이 뱀이 내부 표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게 만든 모든 것은 바깥에 있는 저 밧줄이 아니라 저 밧줄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드러난 내부 표상이 나에게 이런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제 내부 표상이 뭔지 아시겠죠? 사진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들 사진기 갖고 있고 핸드폰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찍는데 사진기마다 다 색감이나 해상도가 다 다르죠. 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내부 표상인 거예요. 그 기계에 따라 성능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사물이 드러나는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과는 한 개인데 사과 사진은 컴퓨터 기계에 따라서 100가지 1000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사물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물과 관련된 내부 표상을 마음속에서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내부 표상의 세계를 보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고 이해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EFT를 생활화하게 되면, 꾸준히 하게 되면 문득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부 표상을 직접 보게 된다. 이 외에도 내부 표상의 세계만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 꿈이 바로 그것이다. 내부 표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싶으면 나의 꿈을 생각하면 된다. 한마디로 꿈이 바로 나의 내부 표상의 세계다. 따라서 꿈에는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많은 정보가 있다. 한 내담자가 일주일째 기분 나쁜 꿈을 꾼다고 호소해서 어떤 꿈이냐고 물었다. 내담자가 말했습니다. 남의 물건이 탐나서 훔쳐오면 자꾸 부서지거나 고장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옆집 할머니가 아끼던 카메라가 탐나서 훔쳐왔는데 집에 가져오자마자 필름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자꾸 감으려고 해도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어요. 그 상태에서 꿈이 깼어요. 자, 그 꿈 얘기를 듣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그 꿈은 그 인생관을 보여주네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빨리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것을 가지게 되어도 막상 내 것이 되면 더 이상 아무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한마디로 남이 가진 것을 자꾸 빨리 갖고 싶어 하다가도 무엇이든 막상 내 것이 되면 아무런 만족감이나 감사함을 못 느껴서 허무감과 불만에 빠져요.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정말 점쟁이 같이 기막히게 마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어떤 인생관과 내부 표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자주 꾸는 꿈의 의미를 분석해보라. 꿈이 내부 표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 표상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우리가 하는 판단은 우리의 내부 표상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법구경에서 얘기하는 그 밧줄 더미를 뱀으로 봤을 때와 밧줄 그대로로 봤을 때. 이게 그 유명한 또 원효대사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원효대사가 뭐 당나라 유학 가려고 하던 이야기 다 아시죠? 예. 동굴에서 자다가 옆에 아주 물바가지 하나 있어서 마셨더니 완전히 그렇게 맑고 시원한 이 생수일 수가 없었는데 그 시원하게 잘 마셨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해골 바가지 안에 들은 썩은 물이더라 이거죠. 결국 이건 뭡니까? 물은 똑같은 물인데 내 마음에서 그 밤에 잘 때 마실 때는 그게 그것도 바로 내부 표상이죠. 아주 물이 시원하고 냄새도 향긋하고 그죠? 이런 완전히 무슨 제주도 삼다수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시 그날 눈을 뜨고 실체를 보고 나니까 갑자기 어제 마셨던 물이 막 비린내, 물은 어제 마셨지만 그 물이 막 썩은 것 같고 비린내가 나는 것 같고 우악우악하게 되죠. 결국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물은 똑같아도 어제 내 마음속으로 느낀 내부 표상, 그 물맛과 물의 느낌은 하고 오늘 느낀 이 물에 대한 내부 표상이 다르죠. 예. 내부 표상은 마음 안에서 느끼는 감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거 다 그게 다 이 내부 표상이죠. 꿈꾸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꿈에서 보기도 하고 맛도 보고 냄새도 맡고 몸으로 이제 체감각이라고 하는데 몸으로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게 다 오감이잖아요. 우리는 꿈속에서도 눈으로 봅니다. 그죠? 코로 냄새 맡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귀로 듣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입으로 맛도 봅니다. 그죠? 그다음에 몸으로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다 느낍니다. 그죠? 체감각.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체감각. 예. 이게 바로 내부 표상입니다. 우리는 사물 그 자체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물과 관련되는 내 마음속의 내부 표상을 느끼고 그 내부 표상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느낀다. 이게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